네, 여러분, 우리 4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법을 시작합니다. 문제 15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라고 했는데 확인해 볼게요.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자, 봅시다. 자, 요쯤에 있나 보네요. 정답이 44페이지 바로 밑에 있나 보네요. 다음 페이지에 44페이지. 자, 1번 정답 있죠? 정답부터 확인을 합니다. 폐업일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자, 우리가 이때가 폐업일이에요. 근데 폐업일 전에 공급이 일어났대요. 근데 이 공급을 확인해 봤더니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돌아야 한대요. 이게 뭐다? 실제 공급은 폐업일 전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공급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보는지 부가가치세법을 확인해 봤더니 이 공급은 이 시점을 공급 시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더래요. 그죠?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보는 공급 시기가 언제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미 이 사업자는 폐업을 해버렸죠. 폐업일 후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폐업하고 나서 부가가치세 그때까지 신고하고 이제 종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로 못 받게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경우라면 자 이렇게 되죠. 폐업일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 폐업일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언제?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다. 맞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다면은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본다? 원칙적인 공급 시기가 아니라 좀 당겨서 폐업일에 공급한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세금 낼 거 있으면 다 내고 그래 정리합시다 이 말이야. 됐죠? 폐업이다 폐업일. 그래서 1번이 맞는지 볼게요. 자, 43페이지 1번. 폐업 전에 천천히 여러분 방금 설명했던 거 보면서 다시 한번 문구를 읽어보세요.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어떻게?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폐업일까지 해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끝낼 걸 정리하자는 거예요. 낼 거 다 내고 정리하라는 거야. 맞는 말입니다. 1번. 2번.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하는 재화가 수입 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 시기로 한다라고 했는데 맞는지 볼게요. 뒷페이지에 자, 보세구역 안 세금을 보류해 놓는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인데 그게 국내래요. 같은 국내긴 한데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거죠. 그죠?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뭐에 해당할 때?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면 그런 경우가 국내 거래가 아니고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설명은 뒤쪽에서 나중에. 거기에 해당한다면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본다? 수입 신고를 수리한 날. 수입했습니다 라고 수입 신고를 수리한 날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2번.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이걸 뭘로 볼 때 또 엔드 요건으로? 그쵸. 그 경우를 수입 재화에 그게 해당하는 때라면 언제를 공급 시기로 한다? 수입 신고 수리일. 수입했습니다. 신고합니다. 라고 그거를 문서를 서류를 수리한 날을 공급 시기로 한다라는 거예요. 2번도 맞는 표현. 3번.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정답을 찾아갈게요. 자, 3번 여기 있죠.
용역의 공급 시기. 그래서 3번 정답을 찾습니다. 자,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간주 임대료. 언제? 간주 임대료라면 언제를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 기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날 공급한 걸로 봐. 즉 이거는 기간별로 안 분할하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에 그 간주 임대료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한 걸로 보니까 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 계산하라는 그 말이에요. 발생주의를 계산해서 기간별로 안 분해서 계산하라. 결과적으로 그 말입니다. 자, 3번 볼게요. 다시 봅시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을 받아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래요. 그렇다면 그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언제로?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언제? 종료일에 간주 임대료를 받은 걸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공급을 했다라고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걸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안분 계산하라 그 말이다. 기간별로 발생주의에 따라서 안분 계산하라라는 뜻이다라는 말. 2번도 맞는 말입니다. 4번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익명거래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급 시기를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4번 문제를 문항을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페이지에 있네요. 자, 요거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4번은 여기입니다. 일단 정답까지 확인하고 있다가 하시죠. 위탁매매의 경우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는데 다만 부탁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 이거야.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각각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해서 이 문제를 먼저 풀고 있다가 자세하게 또 설명해 볼게요. 자, 4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번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죠. 그걸 우리는 익명거래라고 합니다. 누가 부탁했는지 숨겨져 있어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때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부탁한 거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또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판 것도 하나의 거래로 본다.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할 때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급 시기를 결정한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위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판 거는 당연하고 그 전에 있었던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넘기는 물건이 넘어가는 그것도 공급으로 보겠다. 공급 시기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이따가 설명도 할 겁니다.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위탁자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 위탁자를 이제 본인하고 대리인 관계, 위탁자, 수탁자, 본인, 대리 관계일 수 있어요. 위탁자가 부탁을 해서 수탁자가 그 부탁을 받는 경우는 위탁자, 수탁자가 이렇게 짝지어지는 거고 본인, 대리인은 본인이 대리인한테 야, 네가 나 대신 이런 거 저런 거 해줘 라고 대리한 거죠. 대리를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 그때는 본인이 대리인한테 맡기는 그것도 역시 공급으로 본다 이 말이야. 이 두 개가 하나에 지금 4번 문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맞는 표현입니다. 자, 5번 간주 공급 중 사업상 증여의 경우는 재화를 증여받은 고객이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지 보겠습니다. 5번 문항. 자, 여기 있죠? 5번 문항. 간주 공급의 공급 시기.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증여, 폐업시 잔존주나, 폐업시 잔존재화 이렇게 있죠. 사업상 증여. 우리 사업상 누굴 줬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줬다는 거지? 이때는 공급 시기가 그걸 받은 사람이 사업상 증여를 받아가서 그걸 썼을 때가 아니고 받은 사람이 그걸 썼을 때가 아니고 준 사람이 재화를 받는 사람한테 줬을 때 재화를 증여했을 때 간주 공급 실제로 대가를 받지 않고 준 거지만 대가를 받고 준 거하고 똑같이 간주하겠다. 간주 공급. 그래서 언제? 재화를 증여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간주 공급 중
자개사패 중에서 사업상 증여죠. 사업상 증여의 경우는 어떻게? 재화를 증여받은 사람이 나중에 사용할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 재화를 증여했을 때, 사업상 증여를 했을 때를 공급 시기로 봐서 과세한다 이 말이에요. 자, 정답은 이렇게 풀었고 전반적으로 재화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거를 좀 더 살펴볼게요. 재화의 공급 시기. 재화의 공급 시기는 기본적으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라면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 넘어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동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재화의 이동이 이렇게 필요한 경우는 인도되는 때,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데, 요 1번, 2번을 적용하기가 좀 애매하거나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한다? 재화의 공급이 확정됐을 때를 공급 시기로 봐라라는 게 대원칙이에요. 봅시다.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 여러분 잘 파악해 두셔야 돼요. 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 시기 중요한 파트니까 여러 가지 다른 회차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도 같이 봐둡시다. 현금 판매, 외상 판매, 그리고 할부 판매 중에서 1년이 안 되는 단기 할부 판매는 언제? 기본적으로 물건이 넘어갔을 때예요. 물건이 넘어가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자, 재화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인도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재화가 인도되는 거고,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잖아요. 그래서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이 두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 재화가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서 이동이 필요하냐, 이동이 필요하지 않냐에 따라서 뭐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나뉘어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생각할 때는 상대방한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쓰는 거니까요. 물건이 넘어갔으면 당연히 공급 시기를 보는 거지. 물건이 넘어갔지만 돈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급 시기로 안 볼 거예요. 됩니까? 안 돼. 대금이 지급된 때가 아니라고요. 오케이? 이렇게 이해되시죠? 결과적으로 대가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물건이 넘어갔으면 부가가치세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급 시기를 보니까. 대금이 지급 안 돼. 아직 못 받았으니까 부가가치세 아직 못 내겠습니다. 아닌 거예요. 그때 공급 시기가 아니라고. 대금에 지급된 때가 공급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자,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나중에 고객이 해당 상품권을 들고 와서 현물과 교환해 갔대요. 여러분, 자, 내가 뭐 백화점 이런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인데 백화점 상품권 있잖아요. 고객이 와서 상품권을 사갔대요. 뭐 선물하는 용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사갔대요. 그래서 한 뭐 일주일, 2주일 뒤에 그 상품권을 누군가 선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뭘 사러 왔대요. 그러면 상품권을 제시하면 나한테 주면 나는 나는 물건을 주겠죠. 이런 스토리예요. 이때 여러분 언제를 재화의 공급 시기를 볼 것이냐? 상품권을 받은 사람이 백화점에 와서 물건을 사갈 때,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 시기로 합니다. 언제가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처음에 상품권을 팔았죠. 그때 돈은 그때 들어오잖아요. 상품권이 팔린 그 시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구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하는 거, 우리가 뭐 이렇게 만들어주거나 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예를 들면 그 가공인데, 가공이라는 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이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재화가 넘어가는 걸로 판단할 수도 있고, 가공이라는 뭐 만들어준다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가 있다고요. 근데 가공인데 어떤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는 가공. 이때는 언제? 재화를 막 뚱땅뚱땅 가공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가공 다 해서 넘길 때, 인도하는 때예요. 가공이 완료됐다고 재화를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보는 게 아니에요. 가공이 완료되고 상대방한테 넘겼을 때를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본다는 말이에요. 됐습니다. 밑에 반환 조건부 판매, 시용 판매, 검수 조건부 판매 등의 조건부 판매 혹은 기한부 판매는 언제? 판매가 확정돼야 돼요. 조건이 모두 다 성취되었거나 반품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어. 그래서 즉 판매가 확정되는 때라는 게 중요해요. 어떤 스토리인지 잠깐 말해볼게요. 반환 조건부 판매 뭘까요, 여러분? 우리 회사 VIP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고가의 막 안마 의자 막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신제품이 나왔대요. 그래서 수요가 여러분 그렇게 막
다수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해볼게요. 고가니까. 그래서 기존의 VIP한테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보내보는 거예요. 안마기가 새로 나왔는데 선생님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구매해 주시고 한 달간 무료로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은 저희가 회수해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예를 들면 그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건 시용 판매예요. 순서를 바꿔서 말해볼게요. 시용 판매.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하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은 저희가 다시 가져갈게요. 시범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써보래요. 고객이 한 달 동안 쓰고 나서 마음에 듭니다. 사겠습니다. 언제? 판매가 확정되는 거죠. 그죠? 물건을 보냈다고 해가지고 고객 집에 보내고 한 달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살지 안 살지 모르는데. 근데 물건이 안마 의자가 실제로 집에 간 날, 그날을 공급 시기로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팔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반환 조건부 판매는 뭐예요, 여러분? 요거 우리 반품 충당 부채 이런 거 회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면 물건을 우리가 팔아요. 뭐 전자밥솥을 팔았어, 전기밥솥을 팔아요. 써보시고 일주일 안에 마음에 안 드시면은 무료로 환불해 드립니다. 반품 받아 드릴게요. 한번 우리는 제품에 자신 있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뭐 이런 거요. 그죠? 일주일 안에는 반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럼 반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를 뭐 판매로 잡아라 뭐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거는 판매가 확정되는 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검수 조건부도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물건을 파는데 검사 한번 해보시고 3일 동안 시간을 드릴게요. 이거 이것저것 다 테스트해보고 물건 문제가 없으면 사가시는 걸로 하시죠. 그래가지고 3일 안에 검수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대요. 그러면은 당연히 환불을 받아줘야겠죠. 그런 거라면 어떻게? 기한이 지나서 더 이상 환불이나 이런 게 안 될 때,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조건이라던가 이런 게 모두 다 이루어져서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봐라 이런 거예요. 됐죠? 이제 아까 전에 여러분 단기 할부 판매는 앞에 있었죠? 단기 할부 판매. 그러니까 1년이 안 되는 경우의 단기 할부 판매는 물건이 인도될 때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봤었죠. 근데 장기 할부 판매 1년 이상이면서 2회 이상. 그죠? 재화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 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돈을 2번 이상으로 나뉘어서 받는 것을 우리는 장기 할부 판매라고 하는데요. 이렇다면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약속한 날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300만 원에 파는데 3년 동안 매년 말에 100만 원씩 3번 나누어서 받을게요 라고 했다고 해봐요. 약속한 거죠? 그래서 고객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3번에 정상적으로 계획한 대로 받으면 받기로 한 때랑 실제 받은 때가 달라지지 않겠죠? 근데 100 받기로 했는데 100을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 해가 100을 받아야 되는데 고객이 지금 80밖에 없어요. 내년에 120 드릴게요. 라고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언제? 금액적으로는 그렇고 중요한 건 언제를? 실제 받은 때가 아니라 받기로 한 때, 약속한 날을 공급 시기로 한다 이거예요. 2년차 말에 100을 받아야 되는데 2년차 말에 지금은 80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사례를 정정할게요. 2년차 말에 80만 주고 2달 뒤에 20 드릴게요. 2달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X 3년도 2월 말에 20이 들어왔다고 해봐요. 그때 공급 시기를 언제로 본다고? 2년차 말에 100을 공급한 걸로 본다고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실제 받은 거는 X 2년 말에 80, X 3년도 2월 달에 20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지지만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라는 겁니다.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가스 등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계속적 공급이라면 이것도 역시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인 판매기를 이용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자판기에서 현금을 꺼낼 거 아닙니까? 그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소비자가 자판기에서 예를 들면 1,000원 넣고 음료수 사 먹고 1,000원 넣고 음료수 사 먹고 그때를 실질적으로 알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소비자가 현금을 투입한 때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자판기 이제 돈 꽉 찼겠다. 회수하러 가야지 라고 해서 자판기를 열고 현금 모인 거를 꺼낼 때를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본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은 그냥 어느 정도는 자꾸 반복해서 숙지가 돼야 돼요. 자, 여기도 봅시다. 수출 재화에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조금 까다로운데 어느 정도는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내국 물품의 외국 반출, 또 중개 무역 방식의 수출일 때는 언제? 수출 재화를 배나 비행기에 선적한 날, 선적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위탁 판매 수출은 언제? 수출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외국 인도 수출,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은 언제?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죠? 요거는 반복해서 이제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이제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는 짧게 어느 정도 반복으로 보고 요거를 구별해서 공부해두자 정도로만 언급할게요. 자, 그리고 뭐 또 이게 수출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주제 중에 이게 있습니다. 내국 신용장 LC, 내국 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만약에 내국 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검수 조건부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검수가 완료된 겁니다. 검사가 다 끝났어. 물건을 이제부터는 정말 인도하는 거예요. 물건을 인도하는 거죠. 검사 다 했으니까 이거 사가세요 이 말이에요. 이제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 검사 조건부라면 검수 완료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간주 공급도 한번 봐둡시다. 아까 전에 봤던 것도 있지만 간주 공급은 자, 개, 사, 폐 공급 시기. 일단 자가 공급엔 또 세 개로 나뉘어지죠. 면, 영, 판.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재화는 언제를 공급 시기로 한다? 재화를 사용할 때를 공급 시기로 합니다. 영업의 용도에 사용하는 개별 서비스 과세 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는 언제? 재화를 사용할 때를 공급 시기로 합니다.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언제? 재화 반출 시를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그 시점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자, 개인적 공급은 재화 사용 시, 사업상 증여는 우리 아까 전에 봤죠?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쓸 때 공급한 게 아니고요.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게 아니고 사업상 증여는 재화를 증여하는 때 증여자가 상대방한테 증여했을 때 공급을 본다. 폐업 시 잔존 재화는 폐업했을 때 공급한 걸로 의지한다. 간주한다. 이 말이에요. 용역입니다. 지금까지는 재화의 공급 시기를 확인했고 용역의 공급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 시기로 한다. 원칙이라는 거죠. 다만 아래의 경우들은 정해진 시기를 공급 시기로 본다. 1번 장기 조건 용역 공급이래요. 장기 조건부 용역 공급이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아까 재화하고 똑같다 그죠? 장기 할부 용역 공급, 중간 지급 조건부 용역 공급, 완성도 기준 조건부 용역 공급이라면 이게 전부 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자, 2번 우리 아까 전에 봤던 내용이다 그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이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게 됐대요. 그리고 또는 간주 임대료 나 혹은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라면은 어떻게 한다? 가 혹은 나 경우라면은 예정 신고 기간이나 과세 기간의 종료일에 공급한 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요거 아까 재화도 똑같았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 사실 아까 보기는 이거였죠. 아까 재화랑 용역이 똑같기 때문에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다면은 폐업할 때 돈 내라는 거예요.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볼 거니까 당겨서 본다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위탁 판매를 정리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위탁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구입자가 수탁자로부터 각각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위탁자가 있어요. 수탁자가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가 있다고 해봐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보내요.
야, 이거 좀 팔아줘. 부탁 좀 하자. 위탁, 부탁한다는 거죠. 그 수탁자는 부탁을 받은 사람, 받을 수, 부탁을 받았다. 수탁자가 위탁을 받은 거예요. 부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물건 좀 팔아줘라고 위탁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 100원에 팔면은 너한테 10원 줄게라고 해서 수탁자가 그래? 그럼 내가 열심히 홍보해서 팔아야겠네 라고 해서 소비자를 찾아다니면서 이거 사세요 사세요 라고 해서 돈을 이렇게 소비자가 살 때 돈을 주겠죠. 물건을 이렇게 주고, 그죠? 그러면은 수탁자는 돈 받은 것 중에서 수수료는 자기가 뭐 떼든, 그죠? 수수료 떼고 나머지를 위탁자한테 돈으로 주겠죠? 이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제 물건의 흐름은 이렇게 되죠. 그죠? 하지만 우리 회계에서도 이런 거 했었어요. 많이 했던 겁니다. 이때 여러분, 위탁자가 언제 우리가 회계에서 수익을 인식해요? 수탁자한테 이 물건을 보낸 날 판 걸로 인식하면 안 되겠죠? 아직 판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수탁자 창고에 보낸 걸 뿐이에요. 이거 좀 팔아줘 라고, 네가 갖고 다니면서 좀 팔아줘 라고 한 것 뿐이야. 실제로 이 위탁자는 언제 매출로 잡습니까? 수탁자가 이 소비자한테 이 넘긴 이 시점 있죠? 이 시점에 누가 매출로 잡아요? 위탁자의 매출로 잡아야겠죠. 시점은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넘긴 시점에 누가 위탁자가 판 걸로 봐서 매출을 잡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보세요. 부가가치 세법에서도 위탁자가 이렇게 앞에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실제 물건의 흐름은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넘기잖아요. 뭐 대충 썼는데, 그죠? 이해되시죠? 실제 물건의 흐름은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이렇게 물건을 넘기잖아요. 그죠? 여기자. 실제 물건 흐름은 저렇게 되죠. 빨간색. 그렇더라도 어떻게 본다? 이 경우에 이 거래를 위탁자가 직접 소비자한테 공급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위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라는 걸. 본다가 뭐예요, 여러분? 간주한다 이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은 우리 형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형식적으로는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넘기는 걸로 형식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탁자가 판매한 거니까 그때 위탁자가 공급한 걸로 어떻게 간주하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위탁 판매의 경우 공급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탁자 자신의 등록번호는 부기한다. 옆에 비고란에 표기만 한다. 이거 방금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 보세요. 따라와 보세요. 지금 이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넘기고 있죠. 그래서 이 소비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발행을 당연히 이 수탁자가 해야겠죠. 맞죠? 형식적으로는 지금 수탁자한테 물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파는 명의는 누구예요? 위탁자가 파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맞아요? 위탁자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위탁자가 실질적인 판매자니까 공급자 자리에다가 위탁자를 적어요. 근데 이걸 누가 적어야겠어요, 여러분? 지금 물건이 누구한테 있는데? 수탁자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수탁자가 TI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러고 나서 비고란에 제가 수탁받아서 이 물건을 중간에서 팔았습니다. 제가 위임을 받아서 팔았어요 라고 내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를 명의를 비고란에 적습니다. 중간에 나를 밝히는 거죠. 내가 이런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판 거지만 형식적으로는 제가 지금 이 소비자한테 넘깁니다. 저는 누구예요? 라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는 거죠. 됐죠?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요. 세금계산서도 이렇게 나가고. 자,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아까 전에 우리가 예외를 봤던 거예요.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근데 다만 위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대요.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이렇게 물건을 넘기는데 위탁자가 지금 누가 부탁을 했는지를 알 수 없다고 해볼게요. 숨겨져 있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재화를 공급 한번 하고 1번. 그리고 나서 구입자가 소비자죠. 소비자도 소탁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 이것도 2번이죠. 거래가 2번 일어난 걸로 본다는 거예요. 각각을 공급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넘기는 게 원래 판매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원래 부가가치세 내라고 안 한다고요. 근데 위탁자가 지금 누군지 모른대요. 야, 그런 상황이야. 그렇다면은 자, 각각을 다 공급으로 볼게 라는 거예요. 여기 공급 시기의 특례였죠. 아까 전에. 다만 이 위탁 거래에서 위탁자를 알 수가 없다면 위탁자가 수탁자한테도 판 걸로 보고 수탁자도 소비자한테 판 걸로 보는 이 두 개가 각각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급 시기를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각각을 지금 위탁자, 수탁자, 소비자, 뭐 구매자니까 지금 각각 1번과 2번을 전부 다 공급 시기로 본다는 거지. 각각을. 그래서 1번 세금 계산서를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줄 때도 공급 시기로 보아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된다는 거야. 공급자는 위탁자고 공급받는 자는 수탁자. 1번인 거죠. 1번. 맞죠? 그리고 또 뭐죠? 수탁자가 구입자, 소비자한테 공급할 때도 공급 시기로 보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2번. 당연히 공급자는 이때는 수탁자, 공급받는 자는 소비자, 구입자 이렇게 되겠죠. 예외인 겁니다. 이거는. 됐죠?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위탁 판매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원칙이 있고 위탁자를 모르는 경우인 예외가 있다. 처리가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잘 파악해서 공부를 해 둡시다. 자, 뒤쪽에 세금계산 발급 시기의 특례는 일단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간혹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되신 분들 읽어보시고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15번 일단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쉬었다가 16번에서 뵙겠습니다.